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9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신없 편곡지로 하나 골라봤고, 원유 감산, 러시아와 사우디가 그제 발표한 원유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아마 일반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간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엄청난 강공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자, 제가 지난번 정치논평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대치 국면이 엄청나게 지금 악화됐다, 최악이다. 즉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매년 선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크라이나전이나 그 밖의 지역에서 어떤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가장 강력한 후보죠. 고조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미국은 뭐 평화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몽골, 북한, 기타 등등. 그런데 이때까지 몸에 익숙한 것으로 선택을 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이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한 받아봐라 내 술을,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죠. 러시아가 꺼내던 칼, 원유 감산. 러시아 혼자만 해서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세상에 인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오펙이 여기 한편을 서고 있고, 그렇게 구도를 러시아가 설정을 해놨어요. 중국까지 이용해서. 미국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만과 아집으로 버티다가 카드를 다 잃어버린 게 된 거죠. 네. 자,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미국 휘발유 소매가예요. 네. 자, 2005년간의 데이터인데, 제가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최저점이에요. 최근에. 저때가 왜 최저점이냐, 2020년 4, 5월 정도 돼 보여요. 저때가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발생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해서 활동이 되게,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됐을 때죠. 저쪽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2022년 넘어가면 치솟습니다. 저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그래요. 자, 이제 끝났고 코로나도 풀렸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는 풀렸죠. 현재 가격이 1갤런당 1갤런이면 한 3.7에서 8리터 정도 될 거예요. 현재 3.925 달러예요. 미국 평균 소매가가. 이걸 리터로 우리 환산해 보니까 1380원. 우리가 요즘 1700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보니까. 그거보다는 싸죠. 그렇지만 미국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3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최저점 기준으로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가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한에서 찾아보니까 각 지역별 평균 가격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평균 가격을 봤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2020년 5월, 4, 5월에 그때 최저점을 찍어요. 그때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저때 가격이 리터당 125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 얼마냐? 말씀드린 것처럼 1,700원이 평균 가격이 1,700원 좀 넘는 걸로 돼 있죠. 자, 여러분 지금이 조금 살짝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뭐 세금 감세 조치 같은 게 들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방법이 사용된 지 몇 년 됐어요. 저점하고 비교하면은 한 30% 남짓 증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도 경험했던 가격이긴 해요. 1,700원대는 조금 비싸다고 느낌은 들지만, 자, 우리는 1.34배 정도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미국은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이것이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휘발유 값만 올랐다, 뭐 차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대중 교통도 뭐 미비하고, 땅은 크고, 그래서 차로 만약 기름값이 너무 올라 차를 못 한다면은 이거 뭐 비극적인 사태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단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그거를 넘어서는
더 안타까운 사연들이 미국에 또 있어요. 살펴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것이 러시아가 빼던 카드에 의해서 지금 당하는 것이다. 좀 미국이 구석에 몰려 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오늘 영상은 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참고한 영상의 기초 자료들은 이 두 채널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예. 뭐 위에는 저기 미국에 있는 회계사고 밑에는 뭐 어디 있는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를 하고 금이나 뭐 이런 거를 거래하는 데 전문인 것 같아요. 예, 또 참고했습니다. 예. 자, 이 로이터 통신 한번 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쉽게 말해서 감산 조치를 금년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자 기름값이 확 올랐다. 그래서 바로 뭐 90달러 이상 넘어간 것 같아요, 배럴당. 이게 9월 5일 기사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감산을 지속하기로 했다. 예. 사우디는 100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 이게 자기들 생산량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만 배럴, 러시아는 30만 배럴, 합쳐서 130만 배럴 정도. 이게 전 세계 1일 원유 생산량의 뭐한 10에서 20%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예, 예. 자, 이 정도면 가격을 흔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좀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이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을 2024년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석유 빼물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석유 가격은. 그래서 석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130만 배럴을 더 빼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질색을 할 노릇이죠. 그래서 질색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얼굴이 새파래졌다고 저는 말하는 게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차. 근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은 이 제가 지난번에 썼던 이제 자료인데, 자, 이것을 우크라이나전을 다시 확전하려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러시아가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안 당한다. 나의 칼도 한 맞아봐라. 이렇게 던진 카드 중에 하나가 원유 감산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에너지 장관, 석유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여기가 오펙 국가들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감산을. 구체적인 수치를 꼭 공개하겠다. 이게 지금 보면 9월 1일이거든요. 좀 전에 기사가 9월 5일이었잖아요. 예. 기존에 감산하는 것 더해서 사우디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혼자 하면 효과가 없죠. 근데 러시아와 사우디가 같이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죠. 아마 세계 수출 시장에서는 1, 2위를 다툴 거예요. 예. 미국도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 정도 돼요. 그렇지만은 수출 수입을 다 고려하면은 그냥 내수 시장만 하는 거예요. 예. 저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은 사실 없는 셈이에요. 예. 많은 양을 생산하지만 세계 제1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냥 100%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드가 큰 거죠. 여기 다른 나라들이 올라탔다. 사우디가 합의를 했다. 이번에 브릭스가 6개국 확대하는데 그거 들어갔다. 그거하고 다 이어져 있다. 여기 이란도 들어갔죠.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산유국이죠. 자, 이런 거에서 지금 크게 미국이 패착을 뒀다. 그런 사우디나 이란 이런 서로 친하지 않는 게 당연한 서로 적이라고 표현하기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 한 군데 뭉쳐져서 그걸 이끌어냈다. 브릭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러시아하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미국 외교의 실패예요. 구석으로 몰렸죠. 그런지는 모르고 계속 강수를 두려고 한다. 맛 좀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이거는 2021년도의 데이터인데 전 세계 1년 하루 생산량이에요. 네. 단위가 지금 1000배럴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전 세계 생산량이 2021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약 9천만 배럴 정도 돼요. 하루 생산량이 9천만 배럴. 1배럴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1배럴은 159리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제1의 생산국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이죠. 미국이 하루에 1600만 배럴을 생산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수에서 다 소비해요. 예, 예. 그래서 수출 수입 물량은 거의 0이에요. 자, 사우디가 1000만 배럴, 러시아도 약 1000만 배럴 생산해요. 자, 미국 근데 이 나라들은 수출 물량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 어떻게 시장의 가격을 매겨서 파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기름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저 중에서 사우디가 100만 배럴 줄이겠다 그랬죠. 10분의 1 줄이는 거예요. 러시아는 30만 배럴. 이 130만 배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가능한 수치죠. 자,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나 그 외에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 뭐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한테는 불리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을 타격을 주려고 하는데 러시아와 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융통성을 발휘해요.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정신논평에서 썼던 건데, 저 이거죠. 뭐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이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러시아가 꺼낸 카드가 곡물 카드다. 곡물 딜.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특히 밀이죠. 리 서방으로 수출 안 되게 하겠다. 곡물로 압박을 넣겠다는 거예요. 식량이에요. 먹는 거.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유로 하겠다. 이 카드를 다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강대강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구나. 곡물과 원유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무기화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이때까지 뭐 미국 주도의 사회에서 이걸 무기화했었죠. 이때까지 무기화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공격 무기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처음 겪는 경우고, 지금까지 관성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서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태까지 미국이 해온 방식대로 한다면. 여기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국으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 같은 것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다극화의 사회를 세상을 양보를 하느냐, 이 극단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미국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 한 달, 한 10월달 가기 전까지 판가름을 내야 된다. 여기서. 그리고 러시아의 카드는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던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는 그냥 중국 선택할래.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북한도 여기 들어오는 거야. 이란도 들어오는 거야. 이 압박 카드까지 같이 했어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미국 내부 사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제 공격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석유 원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내 언론에서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났어요. 비축유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절반밖에 안 남았다. 예. 이 비축유를 한 2억 배럴 정도를 꺼냈었다. 정확하게는 아마 1억 한 8천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2년 이후에. 즉 러시아 석유 검수 조치하고 뭐 여러 가지, 러시아는 뭐 검수 조치도 당하고 그 원유는 또 그 가격 캡을 씌운 것 같아요. $60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예. 이런 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수입을 하게 하더라도 $60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한테 손해를 강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이 떨어지니까 석유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고, 미국은 여러 나라들 중에서 특히나 타격이 심했던 나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인상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지금.
그런 것까지 더 붙여서 결과적으로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자, 그 오르는 자기 금수 조치, 이제 러시아 오일에 금수 조치를 함으로써 자기 발등을 찍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부. 예, 휘발유 값이 더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 초창기에 금수 조치, 러시아 경제 조치를 했을 때 물동량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압박을 견디기 위해서 비축유를 2억 배럴 정도를 팔았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 석유 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는 30% 올랐는데 그들은 300% 이상 올랐잖아요. 즉 이런 조치까지 이 조치마다 시행을 안 했으면 천정부지였을 것 같다는 거죠.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거기를 이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한 번 더 푹 찔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엄청난 구멍이나 비축률을 다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비축률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 비축률. 우리도 있죠. 그런 게.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우리가 한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외국에서 석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석유 생산 시설이 다 망가지더라도 나라를 몇십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구멍이 나더라도 금방 다시 메꿔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마 많은 나라들에서는 전략 비축류에 손을 아예 못 대게 해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석유 회사들이 상업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과 또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물량을 합쳤을 때 현재 8월 23일 현재 46일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46일치. 예. 이것은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가 지금 82년부터 시작이거든요. 41년 동안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41년 동안 제일 낮았다는 거예요.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까지 지난 1월 달에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략 비축유가 너무 줄었다. 좀 이상한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이걸 희한하게 꼬아놨죠. 어떻게 꼬아놨느냐? 미국이 저 전략 비축유를 다시 메꾸려고 할 텐데, 그 물량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석유값이 오르겠다. 이런 희한한 논조를 쓰고 있어요. 같은 사실을 가지고 엄청 뒤틀어서 우리한테 되게 잘못된 시선을 던져주고 있죠. 자, 그런 게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것은 이제 상업적인 부분을 빼고 전략 비축유 재고만을 보여준 거예요. 2020년 넘어서 급격히 줄어들었죠. 저게 좀 정확하게는 2022년부터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 즉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에 1억 8천만 배럴을 비축유를 빼다가 팔았다. 근데 전략 비축유를 빼다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기본 원칙, 디폴트는 원칙은 팔지 못하는 것이겠죠. 손을 아무도 못 대게 하는 것이겠죠. 근데 미국은 2015년에 전략 비축유 판매를 가능하게 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무책임하다기보다는 미국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셰일가스가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셰일가스에서 석유를 이제 원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이 원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외국에 이렇게 안 기대도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좀 적어졌다.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중동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사우디, UAE 같은 나라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교통정리를 안 해주고 싹 나가버렸으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브릭스에 가입하게 되고, 이번 석유 이제 감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러시아랑 이제 보조를 같이 맞추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런 석유의 시대는 곧 끝나고
향후 그때 이미 이제 중국의 추격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겠죠. 새로운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큰 명제가 공감되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그래? 그럼 이 석유 이만큼 필요 없네. 예, 전략 비축유 팔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 석유 시추에 대한 시장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이 지금 투자를 늘려서 석유 시추를 다시 늘리려면 석유 생산을 늘리려면 자국 내에서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 또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저도 이제 정치 논평에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차선책 중에 하나가 뭐 정치, 외교, 군사적인 거 빼고 경제적으로 다음 차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걸 러시아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지금 본인들은 원유에서 발을 빼려고 하면서 그걸로 상대방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반격을 하잖아요. 반격을 받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면적이에요. 자, 그런 그 요인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수소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좀 상관이 있죠.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건 사이드예요. 핵심은 수소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러시아가 이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도 수소 에너지의 주요 생산자가 될 거거든요. 수소 경제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수소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에 러시아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극동에서 서로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는 왜 이런 게임으로 넘어가서 지금쯤이면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타협을 하고 서로 보여줄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서로 카드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욕심을 부리니?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푸틴이. 그러면 진짜 액면대로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지금 그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월드 오일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 뭐 8월 달 정도 나온 기사예요. 8월 2일자 기사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비축료 그래 다시 채워 넣어야지 이래 놓고서는 1월 달에 안 채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기름이 더 싸지면은 그때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1월 달에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8월 달인데 또 거부했어요. 예. 지금 이제 이럴 여력이 없어요. 쓸 돈도 없고 지금. 그런데 기름이 쌀 때 사겠다 이런 거하고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 지금 저쪽에서 감산을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좀 사우디가 기름값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유는 뭐냐? 일단 비축유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로 다음 에너지로 넘어가지도 못했다. 응거주춤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나는 몰매를 맞는다. 내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서 기름값 오르는 거를 낮추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300% 이상 올랐다. 3배 이상.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추가로 하루에 130만 배씩 감산한다. 얼마나 더 견딜래? 그러면 비축유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여론이나 상대당에서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 궁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다가 어떻게 변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극한 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미국이 고객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들의 제일 큰 고객은 중국이에요. 네. 미국은 자급자족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한테는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요. 가격을 이원화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는 부분 어디서 메꾸느냐? G7 국가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메꿔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살벌한 상황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괜찮은 자료더라고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 같아요. 이게 소스를 안 적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원유를 누가 사가느냐 이걸로 보면은 2021년도까지만 해도 이 파란색이 뭐냐면 G7하고 EU예요. 유럽이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23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EU하고 G7은 7%밖에 안 되고 중국이 25%, 인도가 34%예요. 예. 러시아의 고객층이 바뀌었어요. 자, 저 나라들은 뭐냐? 미국발 생션, 즉 금수 조치, 그리고 오일 가격에 캡을 씌우는 거, $60 이상으로는 그래 하지 마라.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기는 되게 좋은 가격으로 줘요. 국제 기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있어요. 사우디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국내의 원유 가격은 세계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에.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동량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그래서 지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그들의 원유를 생산하지만 팔 수가 없게 돼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미국이 너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 사면 나한테 그냥 확, 이란에서 사면 확,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악의 힘이 느슨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수준의 석유 생산국들이죠. 그들이라도 석유를 시장에 내놔야지 물동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그나마 덜 오른다. 이렇게 미국이 처지가 옹색해진 거예요. 이런 것을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할 정도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이란,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격차는 지금 브릭스 국가, 이번에 6개국 포함되면서 뭐 GDP 기준이 넘어서려고 그러죠. G7을 향후 추이를 보면은 완전 역전될 거가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고, 또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1파로 6개국 더 들어왔고, 내년에 러시아에서 할 때는 또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되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정말 역전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파국으로 가느냐, 러시아랑 협상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왜냐? 그들의 전략 비축류까지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가격 방어를 했는데도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추가로 타격을 더 주면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예. 기름값이 폭등을 하는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의 공세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볼 때 그 곡물 딜이라는 부분도 조건을 아주 강하게 내세워서 곡물 딜을 다시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연장 안 해줬죠. 예. 자,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죠. 너희들 이런 부분을 합의해주면 내가 곡물 다시 팔게 해줄게.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하는 거 막죠. 네. 그러면 곡물, 원유 이것을 이미 러시아가 무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자기들의 힘, 그리고 다른 나라들, 미국의 반감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으로. 그럴 때 미국이 구석으로 몰리잖아요, 지금. 지금 G7이나 유럽 국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거기다 군사적인 부분은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9월 달에. 지금 9월이 벌써 10일이죠. 네. 당장 10일에서 13일 사이일 수 있어요. 자, 북한의 카드는 뭐겠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부분이죠. 예.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 유대 관계를 깊게 한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대만을 가지고 제2의 우크라이나전처럼 중국의 개입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자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푸틴의 공격은 전방위적이다. 예. 그래놓고 내년에 브릭스 의장국이 러시아고 러시아 카잔에서 하게 돼요. 거기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들어가고 지금 푸틴이 방문권 이야기까지 나왔죠. 푸틴 바빠요. 그래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경제권 부분, 유라시아 경제권 부분 거기를 사실은 미국하고 견주어 보고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몽골하고 해서 즉 중국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만을 통해서 동북아랑 연결되는 부분. 예. 요거하고 중국의 1대1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죠.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푸틴이 미국이 협상 카드를 버렸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지금 미국한테 보내는 경고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거랑 그냥 중국의 1대1로랑 통합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엮이게 되면 이것은 미국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시간이 한 달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한 달, 이 9월달 기간이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미국의 카드는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카드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카드예요. 무리수예요. 그런데 지금 푸틴의 반격은 엄청나게 견고하거든요. 저는 미국이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협상 카드를 통해서. 예, 그건 뭐 제 추정이죠. 그게 한반도가 엮여져 있죠. 푸틴이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와 협의를 해줘서 유라시아 경제망이 형성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을 미국이 해준다면은 북한과의 종전선이 거의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 극동의 개발과 아마 수소 경제로의 이전. 미국이 다 생각했던 바예요. 근데 여러 콩깍지들이 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앉아서 주저앉고 있는 거죠. 옛날에 팩팩대던 그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상황이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푸틴이 꺼낸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오늘은 원유 카드만 하더라도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G7 국가들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도 거기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편에 서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전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